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3박 5일간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같이 출국하셨는데요. 그 서울공항에서 여러분들 오늘 뭐 화면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행자부 차관, 뭐 외교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님, 그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님, 헬러 주한미 대사관 뭐 차석도 뭐 이런 사람들이 배웅을 나와갖고 공군 1호기 타고 올라가시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죠. 요거 모습이 오늘 출국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욕으로 3박 5일 동안 가셨는데요. 첫날 23일 내일 도착하자마자 세계 경제 포럼 의장 겸 블랙롤 회장과 미 상원의원단 접견을 하고 한인동포 간담회를 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23일에는 첫날 22일 날은 오늘 우리보다 미국이 좀 하루 늦잖아요. 그래서 도착하면 이제 22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일정을 첫날은 소화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23일 날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7번째로 연설을 하시고요. 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저녁에는 미국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이 돼 있고, 그다음에 24일 날 23일 날은 기조 연설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유엔 의장국으로서 토론을 진행하시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제로 하십니다. 그리고 25일에는 뉴욕 월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한 후 바로 귀국길에 오르십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뉴욕으로 출발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지금 110일 되셨어요. 110일 되셨는데 세 번째 출국입니다. 그 세 번째 출국인데 미국이 2번, 일본이 1번. 아직 가실 데가 많아요. 110일이 됐는데 아직 워낙 지금 미국이 어떤 경제 압박이 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미국 2번, 일본 1번 그렇게 가셨는데 앞으로 전 세계를 좀 누리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좀 펼쳐지길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이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게 3,500억 달러 내놔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외환 보유고의 83%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환 보유고의 83%를 물론 올해 당장 그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불을 내라는 건 아니죠. 트럼프의 임기까지 나눠서 투자하라는 거죠. 하지만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의 83%인데 이걸 어떻게 줍니까? 우리나라 그러면 또다시 1997년 제2의 IMF 사채로 돌아갈 수 있는 외환 위기 사태가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여러분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돈 맡기고 미국의 달러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맺어져 있고, 일본 돈도 사실상 기축통화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5,500억 달러를 삥 뜯겨도 현재 뭐 그렇게 일본이 휘청거리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아마 일본 차기 정부에서 미국과의 이런 불평등한 협상은 문제가 계속 두고 일본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골칫거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도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협상 안 하냐, 왜 사인 안 하냐라고 하는 이 매국노 새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왜 사인 안 하냐, 실패 아니냐, 이 연병들 떠는 새끼들, 이거 매국노 새끼들이에요. 응?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자체가 달라요. 응?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응? 항상 저럽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에는 999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99와 우리나라 99의 가장 차이점은요, 미국의 99들은 미국을 위대하게 하자는 새끼들이에요. 우리나라 99 새끼들은 일본을 위대하자라고 하는 새끼들이 무슨 99입니까? 일본 간첩 새끼들이죠. 제 말 맞지 않아요? 미국의 그들은 그래도 미국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레이트 아메리카 뭐 이렇게 얘기 떠드는 새끼지만 우리나라의 극우 새끼들은 우리나라 망하더라도 일본을 위대하게, 미국을 위대하게, 이런 새끼들이 무슨 극우예요. 반역자 새끼들이죠. 간첩 새끼들이죠. 제가 일본 얘기만 하면 열받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자주국방 얘기를 한 다음부터 또 그걸 갖고 트집을 잡고 또 한미동맹 훼손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또 국힘당의 내란 정당의 의원들이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또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미국에게 의존해야 되는데? 얘네들 그러면 대답 못합니다. 응? 그럼 이런 얘기 하겠죠.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니 맨날 선진국에 올라갔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군사 전 세계 5대 강국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주한미군에게만 맡기고 전시작전권 뺏겨놓고 언제까지 나는 언제까지 의존할 건데. 그것들을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응? 대안도 없으면서 응? 마치 주한미군 철수하면 북한 방어를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논리, 국민들 불안감 조성하고 이 자체가 여러분들 국방을 훼손시키는 놈들이에요. 아니 영원한 동맹,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응? 주한미군 철수한 다음에 만약에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응?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주국방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건 못 느끼나? 응? 이런 관세 전쟁만 봐도 동맹국에게 더 악랄한 트럼프 정부를 보면서 언제까지 그냥 미국이 우리나라 지켜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 거예요.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잖아요. 응? 지금부터라도 좀 이제부터라도 효율적으로 국방비를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자주국방의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우선 전시작전권 통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미국만 바지가랑이 잡고 이놈들이 결국은 해방 이후 미국 때문에 이 반민족 행위자들 반역자 새끼들이 미국 때문에 살아남은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이 지랄 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고 오늘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갈까요? 네, 오늘 민주당 행안위가 오늘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 여러분들은 법사위를 좀 보셨지만 오늘 행안위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부조직법은 행안위 상임위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오늘 의결을 마쳤고 이제 행안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사위로 이제 넘어가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3일, 24일에 법사위로 넘기고 23, 24일 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사위에서 오케이 하면 25일 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국힘당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무슨 개소리 말잔치 긴 개소리하기 필리버스터 한다고 연병을 떨고 있는데 니들 해봐야 24시간 후면 바로 종결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 하시라고 해요. 지들만 힘든 거지 안 그래요? 민주당이 하루만 지나면 24시간 지나면 바로 강제 종결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려면 하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러분들 주요 쟁점 법안이에요. 근데 주요 쟁점 법안이라서 이 국회가 쟁점 법안으로 지정을 하면 이게 여야가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패스트 트랙을 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5일 날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과가 될 것 같고 다른 법안들 있죠. 검찰청 폐지 뭐 이런 것들 좀 국힘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법사위에서 오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했죠. 그래서 오늘 법무부 조사 결과 법무부
이가 조사했던 연어 술 파티 얘기도 나오고 관봉권 띠지 훼손 사건도 여러분들 다 나왔는데 오늘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박상용 검사가 오늘 출석을 했잖아요. 오늘 보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아마 보시는 내내 속 뒤집어지고 답답하고 짜증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얘가 박상용이거든요. 얘가 박상용이고 얘가 연어 술 파티를 기획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자가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박균택 의원님이 질의를 할 때 연어 술 파티 있었냐 없었냐 딱 얘기하니까 없었다. 응? 그래놓고 더 가관이 아닌 게 박균택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그때 잘하시지 그러셨냐라고 하면서 비꼬았어요. 기사를 좀 읽어드리면 박상용 검사는 술 파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시정일관 부인을 했고요. 이 박상용 검사는 술 파티 의혹 당시 상황을 복귀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먼저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는 와, 이 새끼들 검찰개혁 검찰청 폐지를 한다는데도 오늘 검사들 여러분들 오늘 국회의원들 질의에 그 답하는 태도들 봤습니까? 와, 나 진짜 저런 어떻게 보면 검사장도 아니고 일개 검사가 국민을 그 대변하는 국회에 나와서 저런 자세를 보이는 걸 보면서 와, 최재현이나 박상용이나 야, 진짜 저는 소름 끼치는 걸 떠나서 무섭더라고요. 야, 저런 집단을 저는 어떻게 보면 일개 중간 간부도 안 되는 저런 검사들이 저 정도면 야, 그 위에 부장검사, 검사장, 와, 저 검사장만 50 몇 명인데 저 인간들은 어땠을까? 진짜로 소름 돋더라고. 저는 일개 검사가 저 따위로 국회 와서도 행동을 하는데 쟤네들은 진짜 맘만 먹으면 나라 하나 우리 지네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 하나 진짜 없애버리고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지 않을까라고 잘 무섭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진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대해서도 박 검사가 얘기하는 박상영이가 구체적인 답 대신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고 그때 잘하시지요. 이야, 진짜 이 박상영 검사의 여러분들 질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연어 술 파티 없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대놓고 법무부를 들이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9월 17일 날 법무부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했어요.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 회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법무부에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사 착수를 지시를 했어요. 근데도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어떤 통제를 받아야 될 검찰이 나와서 저기는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런 애들 보면. 저 태도만 봐도 소름 끼치는 인간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박상현 검사는 분명히 법무부의 어떤 감찰이나 그 전에 진상조사와 반대로 얘기를 했죠. 박상용이는 반드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위증죄에 반드시 고발을 해야 돼요. 걘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쵸?
분명히 위증했잖아요. 없었다라고 쟤는 단언을 했잖아요. 근데 법무부는 김성태나 이런 애들이 소주를 마신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연어, 초밥 다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의 위증죄로 반드시 고발이 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할게요. 진짜 또 어제는 제가 초코파이 사건과 카스타드 케이크 여러분들 그 사건을 얘기했더니 오늘 좀 많이 이슈가 돼갖고 그 1,050원으로 기소했던 검사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보겠다 연병을 이제 와서 떨고 있습니다. 지네가 기소해놓고. 오늘은 또 열받는 여러분들 뉴스가 있었죠.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윤석열이가 싸질러 놓은 대국민 혈세 1,000억 원이 한 군데 파는데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거는 진상이 밝혀져야 돼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실행을 하고 왜 이 사기를 쳤는지 이거 낱낱이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이유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졌고 이제는 실익이 없다라고 이제 실패를 선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여러분들 한국석유공사가 이 사업을 여러분들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요. 1263억 원이 들어갔대요. 1263억 원이 들어갔는데 석유공사에서 여러분들 매년 조직 성과 평가를 하는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동해 탐사팀이 최고 등급 S등급을 받았대요. 그리고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만점을 받고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 만점에 가까웠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 동해 탐사팀이라는 이 대국민 사기극을 꾸린 탐사팀이 이 에너지 사업본부 간부가 300%가 넘는 성과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과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성과급을 받을 애들이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자들이에요. 왜 사법처리 대상자들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미국의 액트지오라는 여러분들 1인 기업이면서 여러분들 그때 다 기억나실 거예요. 좀 기억을 여러분들이 좀 더듬어 보시면 4년간 법인세도 못 내갖고 사실상 법인 취소가 돼 있는 1인 법인 기업의 액트지오에게 물리 탐사의 자료 해석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죠. 그렇죠? 가정집에 법인 꾸리고 있는 자기네 가정집에 법인 꾸리고 있어갖고 법인세도 못 내고 있는 애들한테 거의 17억 원인가 이런 용역 자료를 계약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용역을 맡기고 이 자체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얘네들은 범죄 혐의자들이지 얘네들은 성과급 장치를 할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얘네들이 이번에 대국민 사기극을 주도했던 애들이 S등급을 받아갖고 성과급 잔치를 한대요.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지지율 빠지고 선거 앞둔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짜 어떤 즉흥적으로 한 거다라고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보여요.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이라고 하면서 떠들 때 옆에 산자부 장관이 그 당시에 산자부 장관이 누구냐면 안덕근이에요. 안덕근이가 옆에 앉아서 추임새 들면서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의 5배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막 띄웠던 놈들. 응? 이건 누가 봐도 총선 참패 이후에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고 사람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만들어줘서 대국민 사기극이었잖아요. 이거 제가 보면요. 1263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잖아요. 이거 윤석열한테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이 석유공사
이쪽에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이거 저는요 이번에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126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세금이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700 몇 조라고 해서 몇 분의 몇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담은 100만 원도 큰 돈인데 1263억 원이 윤석열 말 한마디에 공중분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고 떠들어도 공무원들이 검증을 하고 안 되는 건 안 한다고 하는 공무원, 저는 이거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바라는 게 진짜 이 공공기관 개혁도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의 개혁이 안 돼 있고 공공기관장들이 결국은 윤석열 따까리들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새끼들이 거기에 장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대국민 사기극은 진상을 밝히고 또다시 이런 일이 어떤 재현되지 않도록 저는 반드시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체코 원전 수주도 그렇고 얼마나 사기극이 많았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망가진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뿐만이 아니라 국민 돈을 진짜 아휴 저 새끼는 진짜 그냥 나라 국민 세금이 쥐 어떤 저건 줄 아는 새끼들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얘기 좀 할까요? 오늘 한학자 얘기 좀 할까요? 특검 얘기 좀 할게요. 특검. 오늘은 특검 얘기하고 조이대 얘기는 2부에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의 특검을 좀 정리해서 내란 특검, 최병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어떤 수사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김건희 특검은 한학자 지금 구속 심사 지금 대기하고 있죠.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대기하고 있고요. 내란 특검은 오늘 심의정, 홍철호를 소환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병 특검은 이종섭 도피 관련을 조사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음은 한학자와 오늘 한학자만 통일교 한학자만 오늘 구속 심사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원주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한학자는 80 가까이 돼갖고 진짜 실세는 정원주였어요. 지금 들려 나오는 소리는 80 넘은 한학자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대체로 정원주의 말에 의해서 한학자가 오케이 또는 노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지금 특검이 한학자와 정원주 그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2인자 오늘 2명 다 구속심사 정원주 한학자의 비서실장 여잔데 2명이 지금 구속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누가 봐도 한학자나 정원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한학자 변호인 측에서는 건강이 악화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김건희 25일 날 소환 통보 여러분들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특검 출석하고 사진 찍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건희 쌩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구치소장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위를 있게 할 것이냐 사복을 입게 할 것이냐 이거는 구치소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대체로 미결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사복을 입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재량이거든요. 구치소장의 재량인데 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뭐 사복을 입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그러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
심우정과 홍철호를 소환한 것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이 뭐 하는 자리인지는 아시죠? 지금의 우상호 의원 같이 뭐 여야의 어떤 그 대통령실과 여야의 어떤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와 소통을 하면서 대체로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자리가 정무수석인데, 홍철호가 그 당시에 추경호와 통화를 한 거죠. 그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내란 당일날 국힘당의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와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국회의 표결을 막아달라는 의혹이 짙다는 거죠. 윤석열과 통화 목록을 떠나서 정무수석이 그 당시에 내란 당시에 추경호 통화를 했다라는 혐의를 잡고 추경호랑 홍철호를 피의자예요. 지금 참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두 명을 조사를 했고, 심우정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 심우정은 오늘 왜 소환을 했냐면요, 심우정은 어느 정도 이제 혐의가 한번 조사를 해갖고 드러났잖아요. 왜 너 항소 안 했냐? 응? 왜 윤석열 탈옥을 도와줬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고, 왜 너 비화폰으로 뭐 통화를 했냐? 그리고 검찰에서 왜 파견을 보냈냐? 선관위에 검사를 진짜 보냈냐면, 이미 심우정의 어떤 특검의 수사는 어느 정도 마쳤죠. 근데 왜 오늘 또 심우정을 보냈냐면, 이제는 박성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재랑 통화해서 뭐 하냐. 그래서 심우정을 확인차, 마지막으로 심우정 다음엔 박성재로 가는 거예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심우정을 부른 거고요. 심우정이 이제 소환이 마지막 소환이었으면 이제 특검에서는 심우정에 대한 영장을 칠 것인가 말 것이냐. 저는 진짜 검찰청 폐지뿐만 아니라 심우정의 구속영장 청구가 특검에 저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특검 안에서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있잖아요. 제 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검에서 여러분들 특검이나 민중기 특검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지만, 그리고 특검 보들이나 민중기 특검이 임명한 사람이지만, 지금 밑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은 대검에서 파견된 검사들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특검이 어떻게 보면 자기 직속 상관이었던 특검 안에 있는 검사들이 어떤 심우정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종섭 도피 사건에 박진을 불렀죠. 그 당시에 그 박진도 외교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 박진이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박진을 부른 거고,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김건희는 아까 제가 25일이라고 했나요? 24일입니다. 24일 오후 2시 10분 김건희 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에서 재판 촬영을 허용했기 때문에, 물론 재판을 촬영을 허용했다는 것은 입장이나 뭐 재판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심우정 다음에 지금 특검이 노리고 있는 것은 누구죠? 박성재라고 얘기했죠. 박성재는 굉장히 중요한 혐의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특검에서 류혁 아시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박성재가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법무부 직원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때 간부 회의를 열 때 류혁 그 당시에 감찰국장이 이거 혹시 계엄령에 관한 회의입니까? 저는 여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이유는 이 칼날은 박성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박성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를 했는지, 두 번째, 박성재가 계엄 당일날 출입국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했다라는
이거는 거의 지금 우리가 의혹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죠. 혹시나 정치인들이 윤석열 계엄령과 동시에 해외로 도망가거나 출국을 할까봐 출국 대기팀을, 출국 금지팀을 공항에 어떤 출입국 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세 번째, 교정본부장에게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 이게 여러분들 지금 특검에서 박성재를 노리고 있는 세 가지 키 포인트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 자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행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를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법률 보좌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위헌입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죠. 오히려 박성재는 검사 파견을 검찰국에 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의혹과 교정본부장에게 수용 공간, 정치인들을 잡아오면 수용 공간을 늘려놔라, 이거는 누가 봐도 박성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특검이, 박성재도 곧 제가 갈 놈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날 심우정을 여러분들 불러갖고 이런 것들을 검찰총장, 너 박성재한테, 너 심우정이 너 박성재한테 그 검사들 파견하라고 사실상 지시 받았냐, 이런 것들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전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를 받았다는 거는 지금 내란 특검이 박성재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해갖고 먼저 군 반란 세력들은 다 구속이 돼 있고, 대부분 물론 다는 아니래도 장성 별자리들은 대장급들은 다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민도 구속돼 있고 김용현이도 구속돼 있고, 사실상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인 이 박성재만 지금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자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추경호와 통화했던 홍철호 전 전무수석 지금 소환을 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면 특검에서 추경호와 통화했다, 송철호 전 정무수석을 통화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계엄 해제의 방해를 왜 통화했냐, 이런 거 물어보겠죠. 홍철호 전 정무수석을 특검에서 조사한다는 건 그 다음으로는 정진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태효로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쪼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정진석은 수사 안 하냐, 김태효는 수사 안 하냐,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일단은 홍철호 정무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그 당시에 당연히 정진석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거고, 정진석과 추경호 통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특검이 두 가지의 수사를 하고 있어. 하나는 이제 내란 사건에 대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들 중에서 구속을 시켜야 될 박성재, 심우정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진석, 홍철호, 김태효, 그 다음에 김주현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셔도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는 수사와 나머지 주요 임무 종사자들 중에서 빠진 장관들 지금 수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또 한쪽의 팀들은 외환죄를 수사하고 있어요. 외환죄. 사실 내란죄보다도 더 무서운 게 외환죄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 이거는 빗마저도 사형이고, 제대로 맞으면 빗마저도 사형, 제대로 맞으면 그냥 즉사죠, 즉사. 그래서 오늘 김용현을 특검팀에서 불렀죠. 부른 게 아니라 김용현 의원이가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거든요. 특검팀이 찾아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다 진술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조사였냐? 평양 무인기 의혹을 조사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25일 날 지금 나오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외환 평양 무인기 수사를 받으라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을 깜빵으로 법정에 세우려고 그러다가 저기 안 갔죠. 이번에 내란 특검에서 25일 날 외환죄의 수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전에 김용현을 먼저 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학자로 좀 돌아갈게요. 한학자 지금 구속 심사가 5시간 만에 종료가 됐거든요. 한학자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구속 심사를 하는데 자기 정치에 관심 없다. 지금 정교 유착입니다. 정치와 종교 분리의 원칙 헌법 20조를 위반한 것이죠. 구속 갈림길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가 5가지가 됩니다. 제가 보면 한학자는 구속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관예우 변호사들을 엮어서 오히려 방어를 하려는 게 역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예의주시는 83세의 고령이라서 건강 악화 이거 쇼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주목을 받아요. 저는 이거 구속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한학자가 구속되면 국힘당을 정당 해산 사유가 3가지로 늘어나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정교분리 원칙 규정한 헌법 위반이거든 이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는 정교 분리가 헌법 20조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위반했다는 게 제일 주목되는 게 첫째 불법 정치 자금 규모가 얼마냐. 우리가 여러분들 저는 밝혀진 것만 권선동이가 1억 받았는데 5천만 원은 왕자가 써 있었고 그러면 5천만 원은 권선동이가 꿀꺽했든지 아니면 윤석열에게 안 갖다 줘서 배달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권선동이가 넙죽 이렇게 한 2번 절했더니 쇼핑백 2개 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진짜로 우리가 한학자 구속 이후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규모가 얼마였나. 대선 불법 자금이 진짜로 얼마 정도가 흘러 들어갔는지 그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일교가 구속된 권성동에게 1억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치 자금이 제공돼 있는 걸로 다 의심을 하잖아. 대선 치르는데 통일교의 어떤 규모에서 1, 2억 원 지원했다? 저는 최하 100억 단위 이상의 돈이 지원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대선 전후에 이 돈이 어디로 쓰였고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한학자가 구속되면 그리고 한학자의 비서실장은 정원주가 구속되면 이게 다 밝혀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얼마 줬고 누구한테 얼마 줬고 당연히 특검에서 한학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플리바게닝을 어떤 제안을 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게끔 해주겠다. 보석을 신청해 보석이야 저쪽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거 하면 왜 그러면 이제 통일교 입장에서는 잘못하다가는 일본 같이 종교 해산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범죄가 드러나면 통일교 종교 해산해야 돼요. 국힘당도 해산해야 되고 한학자도 해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권난동이는 넥타이 들어서 넥타이 받았다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지만 지금 엇갈린 진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돈이 어디에다 쓰였냐가 핵심이잖아. 그 큰 돈을 권선동이가 혼자 빵 사 먹었겠습니까? 빵진수기 같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나겠습니까? 벌써 특검에서 얘기하는 게 반은 윤석열에게 흘러들어가고 반은 지금 대선 어떤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통일교가 지구장들에게 2억 원을 건넨 국힘 광역시당도 국힘 광역시당 도장 지역당 그다음에 그래서 당원 명부 압수하고 그 당원 명부에는 심지어 통일교 11만 명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건 그냥 한학자 니콜 국힘당 정당 해산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부터 이 계엄령 투표했냐 안 했냐 방해했냐 안 했냐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건 통일교 전 정치자금 위반과 종교분리 원칙으로 가야지 이거는 해산의 명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힘당 정당 지금 한학자 오늘 밤이 국힘당이 어떻게 보면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오늘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국힘당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조이대 그다음에 도란프 그 얘기 좀 할게요. 국힘당이 여러분들 제가 봐도 땡큐죠. 장애 집회 땡큐입니다. 제가 만약에 국힘당의 대표면요 계속 국회에서 싸워요. 전 지더라도 싸우면서 계속 힘없는 저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징징댈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봐도 민주당이 오만하고 국회에서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국힘당이 이 선택 장외 집회를 선택을 하고 밖으로 나간 거는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왜 정청래 대표가 국힘당 지도부에 고맙다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국힘당의 장동혁이면 절대 저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대구의 장애 집회가 사람이 많이 오면 성공을 했고 사람이 적게 오면 그게 실패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장외로 나가는 순간 극우들이 득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 말 이해 가세요? 국회에서 싸우면 극우들이 국회에 이래라 저래라고 하진 못하지만 장외로 나갈수록 국힘당은 극우들과 연대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밖으로 나가면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극우들이 와도 모르는 척하고 오히려 극우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잖아. 집회의 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머릿수예요. 그 집회의 파워는 머릿수에서 나오는 거지 구호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집회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당연히 극우들이 더 지금은 모두가 중도층이 외면하고 있고 극우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그러니까 좀 왜 이게 부정적인 역할이 되냐면 극우들이 설치면 설칠수록 어떻게 되죠? 내란을 옹호하게 되고 내란 정당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극우들이 맨날 떠드는 게 뭐예요? 윤석열, 윤어게인에다가 부정선거 이 얘기만 하면 중도층이나 국민들이 얘네들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위헌정당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국힘당이 반성과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예전 같으면 뭐 진짜 막 절을 하고 사과를 하고 머리 숙이고 그랬을 텐데 요즘은 오히려 윤석열을 옹호하는 애들과 연합을 해서 장애 집회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지죠. 땡큐. 스스로 You Stop the Steal이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윤 어게인이라고 떠들고 있으면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가 70%의 여론을 지지를 받으면서 국민들이 탄핵을 했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아직도 저런 정당이 국힘당 행사에 저런 극우들이 와갖고 설치면 이제는 스스로가 극우 정당이고 내란 정당이라는 걸 자인하는 일이 되어서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에 고맙다고 한 거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좀 이 집회를 주관해보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왜 국힘당 집회가 사람이 안 모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국힘당 집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민주 진영에서 집회를 하면 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줄 아세요? 민주 진영에서 우리 민주 진영에서 집회에 큰 최근에 있던 집회 몇 가지만 좀 꼽아보면요. 2016년 박근혜 탄핵 있죠. 박근혜 탄핵 집회, 그 다음에 2019년 서초동 집회, 검찰개혁 집회,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이 세 개가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큰 집회였죠. 이유가 뭐냐면요. 집회의 폭발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건 아닌데예요. 보자 하니까 이건 아닌데라고 할 때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이 최순실에 의해서 우리가 최순실을 뽑았어 라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참다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서초동은 뭐예요? 야, 아무리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한다 그래서 정경심 조국의 가족을 저렇게 죽여도 이게 맞아? 사람들이 지켜보다 이게 맞아? 하다가 이제 뛰쳐나오는 거야. 이건 아닌데. 남 일이지만 이건 아닌데 할 때 그 집회에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탄핵 집회도 이 집회는 뭐죠? 왜 폭발력이 안 생길까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일이지만 공감해. 박근혜 탄핵은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튀어나온 거고, 이 국힘당이 주도하고 있는 대구 집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재명 끌어내자, 사법부 독재를 막자,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사법 독재를 막자. 누가 공감합니까? 여러분들 보셔도 집회의 폭발력은 지지층들이 나오는 집회가 아니에요. 정치에 한 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쏟아져 나올 때 이 어떤 폭발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봐도 장외 투쟁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왜? 지금 오히려 국민들은 국민의 힘을 불신하고 있잖아요. 제 말 맞죠? 아무리 쟤네들이 이재명 독재, 이재명 뭐 끌어내려라, 사법 독재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오히려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가 내란 사건에 의해서 매일매일 밝혀지고 있는 의혹들이 지금 사실로 나오고 있고, 나라를 이 정도로 망가뜨렸냐라는 오히려 그 윤석열, 김건희 정부와 사실 국힘당에 대한 더 불신이 크잖아요. 응? 그러니까 장애 집회를 할수록 할수록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쟤네들 더 혼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여러분들 큰 거예요. 제 말 좀 공감하시죠? 우리가 민주당 지지자고 국힘당은 해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 대해서 한 발짝 뒤에서 보고 있는 중도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힘당의 장애 집회가 맞냐 안 맞냐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도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점점점 전 세계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압박이 커지는, 내수는 죽고 외교,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는 절체절명의 어떤 그 안 좋은 이 대외적 요소들이 있는데,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유엔을 가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 일본과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상황을 쫓아다니고,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민생과 경제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일을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국힘당은 이재명 끌어내린다, 110일 된 대통령 끌어내리자 그러면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110일이 지난 지금에 가장 잘한 점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타파님은 이재명 대통령 100일 지났는데 뭘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갑자기 그걸 묻는 거야. 그래서 뭘 제일 잘했지? 갑자기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그렇더라. 근데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저는 국무회의 공개예요. 저는 국무회의 공개가 이건 진짜 이재명 정부의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깜깜이었잖아요. 그냥 탁상 행정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해갖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바뀌면 바뀌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국무회의를 보면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정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런 기조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선제적 국민들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떤 국민의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우리는 옛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옛날 윗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랫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진짜 조선시대에서 나는 얘기인데, 대통령들이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굉장히 진짜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뭐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산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범죄 행위가 나타나면 왜 그렇게 대처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내가 이 국무회의를 이렇게 한번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일 변화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나요.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겠냐? 아니 이거 명동의 상가 앞에서 이 험중 집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 왜 단속 안 합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 다음날부터 경찰이나 이쪽에서 그런 어떤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 떠들지만 사실상 혐오를 조장하는 저는 불법 집회라고 생각해요. 신고만 됐다고 그게 합법적인 집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차단되잖아요. 진짜 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진짜로 야 어떻게 저런 것도 알지? 저는 국무회의를 보면서 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저런 것도 알지? 내가 모르는 디테일도 잘 아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장 제가 박수를 쳐준 건 거예요. 투명한 정책의 운영. 제 말 맞죠 여러분들? 그 국무회의를 보면요. 투명한 정책을 구현한다. 밀실 정치나 대통령실 자기네끼리 쑥덕쑥덕 돼갖고 행정부가 갑자기 팍팍 바뀌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누가 봐도 정부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투명하게 국정의 어떤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집행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국무회의의 어떤 생중계는 진짜 이재명 정부가 그 다음 정부 누가 들어서도 이 만약에 국무회의 중계 안 하면 뭐 그렇게 숨길 게 많냐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 정청래 당대표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정청래 당대표가 왜 국힘당 지도부가 최약체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최약체 지도부 땡큐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그 국힘당의 어떤 장애투쟁이 성공하려면 일단은 국민들의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누가 호응을 해줍니까?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회 9월 정기국회는요 야당의 시간이에요. 근데 저것들은 오히려 야당의 시간을 밖에서 구구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청래 대표께서 국힘당의 최약체라고 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사실상 깎아내린 것은 누가 봐도 장동혁이는 그냥 한동훈의 따까리 또는 윤석열의 따까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힘당에 지금 대선급 후보가 당대표를 맡았다라고 하면 좀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여러분들 장동혁이는 대선 후보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년 지방선거 그냥 몸빵용이거든요. 누가 봐도요. 정치권에서 어떤 주류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초특급 한동훈계에서 윤석열계로 갈아탄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야당 대표일 때 이재명 당대표를 그 당시에 끊임없이 검찰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정적이었단 말이야. 대통령 후보였단 말이야. 그것도 0.73으로 아깝게 윤석열에게 진 사실상 대통령급이 야당 대표로 하니까 뭐 말 한마디나 어떤 그 장외투쟁이나 이런 걸 하면 어떤 지지자들의 관심이나 모이는 정도가 달라요. 제 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응? 누가 봐도 윤석열이 아무리 대통령으로 행세를 해도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실책을 하면 할수록 반사이익은 이재명에게 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이는 어때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다가 실수나 이런 것들을 간다 그래서 그게 장동혁한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바리가 지금 국힘당의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급이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한테 영수회담 하자.
어이 윤석열 씨, 영수회담 합시다. 국정 그렇게 운영해갖고 되겠습니까? 만나갖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라고 하면 대통령급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장동혁이가 영수회담을 요청하면 누구세요? 진짜 누구세요잖아. 급이 안 맞는 거야. 거기에다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정치적 어떤 지지 세력도 없잖아. 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는 엄청난 코어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이재명을 건드렸다가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있지만 장동혁이 잘못된다 그래갖고 국힘당 극우들이나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요. 제 말 이해 가세요? 그런 차이예요. 장동혁 하나 어떻게 잘못된다고 국힘당이 어떻게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대신 이재명의 야당 시절에는 이재명이 잘못되면 민주당은 끝날 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통일교 오늘 한학자 제가 보면 이제 12시 전후로 그러니까 조만간 제 방송 도중에 1시 안에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고령이고 그래서 너무 구치소에다가 늦게까지 어떤 대기를 시키는 건 새벽까지 넘어가진 않아요. 고령이고 그래서 구속이면 구속 아니면 돌려보낼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조만간 지금 12시 전후로 한 12시 반 안에 나올 것 같아요. 한학자 구속이냐 아니냐는. 그러니까 한학자가 이제 구속되면 그 다음은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한 것 같이 얘네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의혹도 조사해야죠. 신천지의 대활약으로 홍준표가 날아갔잖아. 그렇지? 지금 보면 신천지 이만희는 국힘당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었고 통일교는 집권 이후에 권난동이 당대표 선거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의 대활약은 대선 전 홍준표 날릴 때 10만 당원. 제 말 맞죠? 신천지는 홍준표와 윤석열의 경선에 10만 당원이 동원된 것 같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통일교는 대선 이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이준석이 쫓아내고 권난동이를 당대표 만들 때 그때 동원된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천지도 당연히 10만 명이 가입됐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조만간 통일교 다음에는 신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 특검이 국힘당에 신천지 속관해주고 그 다음에 통일교 이런 신자들 속관해주면요 국힘당은 특검에게 고맙다 그래야 됩니다. 제 말 맞죠? 정상적인 이 정당이면요 특검에서 이런 매번 국힘당의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천지나 통일교의 신자들이 들어와 있으면 누가 불안해서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응? 불안해서 누가 여기 제대로 된 당원들의 지지를 받더라도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 한학자가 사이가 안 좋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면 국힘당이 특검에게 고맙다라고 해야 되고 정광훈이나 사실상 대한민국의 이 대형교회 개신교 목사들은 지금 특검을 응원해줘야 돼요. 이 신천지 결국은 예전에 다 정상적인 감리교, 장로교 이런 정상적인 대한민국 기독교에 있다가 포섭돼 갖고 뺏긴 숫자거든요. 자기네들 신도 뺏겨갖고 신천지가 된 거고 결국은 통일교 신자가 되고 다 그렇게 포섭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얘기하는 이런 개신교 사람들은 특검을 응원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이런 것도 좀 보는 거고 누가 봐도 얘네들이 이제 27일날 서울에서 떠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서 떠들어갖고 또 광화문 난장판 피우고 하면 결국 그 다음날 뉴스는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틸 이런 이런 개소리 극우들이 활개치는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정치는 지지자들을 모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을 직결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렵진 않아요. 지지자들 나오라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힘당 지지자들은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힘당 지지자들을 사람으로 안 보고 국힘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을 사람으로 안 보고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중도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는 거였는데 얘네들은 지금 제가 내년 지방선거 국힘당이 포기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다라는 게 중도의 마음을 돌리는데 장애 집회가 웬 말이냔 말이에요. 정말 지나고 보면 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결국 선거는 중도를 누가 잡느냐의 싸움인데 이런 장애 집회 계속 떠들고 다니고 내년 지방선거 이러고 다니면 중도가 장애 투쟁하는 국힘당이나 윤 어게인 외치고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이 마음을 열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 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최약체 지도부라고 얘기한 거는 아무리 떠들어도 장동혁이나 현 지도부는 대선급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여튼 저는 국힘당 장애 집회 저는 응원합니다. 국정감사 때도 장애 집회 열심히 하시고 추석 전에도 이재명 끌어내자라고 하면서 막 서울역 용산에서 막 연병들 해보십시오. 응원합니다. 장애 집회 계속 좀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1부 여기서 잠깐 끊었다 할게요. 네, 여러분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9월 30일 날 국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희대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규현, 한덕수도 불렀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역사적인 날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단 한 번도 대법원장에 대해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퀘스천 마크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대법원의 판단에 존중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굉장히 진일보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제 사법개혁도 턱밑까지 왔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러죠.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의지가 강하구나. 이게 사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전략적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략적이었던 거라고 제가 판단하는 게 국힘당은 몰랐어요. 오늘 민주당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한 거예요. 긴급 안건 상정. 이게 원래 안건을 상정해서 회의를 한다가 아니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나 어떤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합니다라고 하면서 표결로 긴급 안건이 통과가 되면서 9월 30일 날 조희대, 지규현, 한덕수 전부 불러서 물어보겠다라고 이게 된 겁니다. 긴급 안건 상정으로 예고 없이 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날 누구 나오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그 다음에 오경미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수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천대엽 법원청장. 여기서 오경미 대법관이나 이흥구 대법관 몇몇, 이수견 대법관 몇몇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대법관 안에서 이 파기환송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조이대가 안 나오면 더 불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경미, 이윤구, 이게 대법관 옛날에 성향 분석해 놓은 거 있는데 잠깐 그게 다 있는데 버렸는데 대법관 대법관 성향이 안 나오네. 여기 있다. 찾았다. 여러분들 보세요. 막 섞여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잘 찾았죠. 이거를 봅시다. 내 얼굴 가리더라도 크게. 여기 보세요. 지금 대법관이 조이대 임명자 이윤구 제가 나온다 그랬죠. 이윤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오경미 나온다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박영재가 나와요. 박영재는 이제 저쪽 애들이 어떻게 둘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윤구, 오경미가 나오는 거고 윤석열이 임명한 박영재와 그 이숙현 요 두 명씩 나오는 거예요. 둘. 이제 아시겠죠? 임기 보시면 요렇게 그러니까 이윤구, 오경미의 말과 박영재, 이숙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는 거죠. 정확히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장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이날 여러분들이 보셔도 조이대가 안 나오면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두 명을 부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한덕수도 나오죠. 한덕수 왜 나오냐? 만났냐 안 만났냐 이제 추궁할 수 있잖아. 지금 우리가 의혹으로 남아있는 김충식, 정상명, 한덕수, 조이대 뭐 마지막으로 본 날은 언제예요? 라고 하면서 계속 민주당이 물어보다 보면 말이 엇갈리고 서로 횡설수설하고 엇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증인으로 조이대, 그다음에 오경미나 이윤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이숙현, 박영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둘을 임명을 했고 한덕수와 여기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뿐만 아니라 플러스 지규현까지 지금 그다음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까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저는 왜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살면서 진짜 검찰의 이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에 우리 항의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감히 사법부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왜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대규모 집회가 대통령 탄핵을 향하는 집회는 2번이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윤석열. 검찰을 개혁하라고 했던 대규모 집회는 있었어요. 단 사법부를 향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대규모 집회나 공격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있고 이들이 얼마나 대통령 위에서 군림하는 인간들이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검찰이 썩어 빠지고 그래도 사법부가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무슨 공소장이냐 공소 기각을 해버리든가 수사 다시 하라고 하면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뒤에서 박수 쳐준 놈들이 바로 판사 새끼들이에요. 나 자꾸 판사들 욕하면 안 되는데 나 재판 몇 개 있는데 죄송합니다. 니들은 욕을 처먹어도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진짜 재판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검찰 개혁할 때 뒤에서 검찰 응원해준 새끼들이 사법부 아니에요? 왜? 검찰 개혁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칼날 올 거 알고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대법원장 그리고 공무원 정년을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너무 하수의 방법이에요. 하수의. 이건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쪽에서 계속 뭐 사자 그러니까 지금 4명이 만난 거를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솔직히 좀 공세에 어떤 그 지금 역공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던 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 이제 좀 아시겠죠? 조이대가 한덕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가 핵심이 아니라 누가 봐도 조이대가 지난 대선에 개입했냐 안 했냐가 이게 가장 핵심이어야 된다. 계속 그걸 얘기했더니 추미애 대표도 이거를 꼬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지금 부승찬 의원이 공격받는 게 있지만 조이대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5월 1일 이틀 만에 2심 재판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해갖고 자기가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려고 했던 대선 개입 사건이잖아요. 대선 개입을 사법부가 아무리 독립했다라고 사법부의 독립이 대선 개입이라고 이어지는 순간 사법부는 독립 자체의 어떤 그 독립 자체를 스스로가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조이대는 반드시 특검 수사 또는 국정조사를 받거나 얘는 수사의 대상이지 무슨 조이대가 마치 사법부의 마지막 어떤 독립을 지키는 수장이다? 연병들하고 앉아있네요. 제가 왜 여러분들 9월 30일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냐면 누가 봐도 조이대가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이대가 나오는 순간 여태까지 금기시돼 있던 사법부의 민낯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검찰들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국회에서 증언하고 이런 걸 보면서 거만한 거 보셨죠? 사법부가 어떨지, 조이대가 어떤 얘기를 할지. 조이대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세종대왕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에요. 응? 사법개혁을 왕권 강화로 매도한 놈입니다. 이 자체가 정치 개입 아니에요? 내란 있을 때도 입 다물던 새끼. 서부지법이 침탈 당할 때도 입 다물던 새끼. 판사 사찰이 있을 때도 입 다물던 새끼가 이제 와서 자기 사퇴나 특검 조사 받으라고 하니까 이 정부를 향해서 왕권 강화로 매도를 합니다. 응? 사법개혁에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이런 놈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세종 2025년 세종 국제 컨퍼런스 개회식에 조이대가 참석을 했는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의 사법개혁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폄하했죠. 이거는 오만한 궤변입니다. 당연히 판사도 탄핵돼야 되고 잘못하면 판사도 당연히 사법부도 개혁을 당연히 시대가 바뀌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드디어 우리가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처음으로 이 여태까지 사법살인 누가 했습니까? 간첩 조작한 거 바로 잡았으면 억울한 인혁당 사건이나 민청학년 사건에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18시간 만에 사법살인 당한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사법부는 이런 사법살인을 해놓고도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던 새끼들이에요. 응? 여러분들 제 말 동의하시죠? 그동안 수많은 억울하게 간첩 누명 써갖고 옥살이하고 죽어간 사람들 어떤 판사가 나와갖고 그 새끼들이 와갖고 정말 나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오히려 그런 판사 새끼들 나와갖고 정관 예우 받으면서 수십억 수백억 벌어가면서 대한민국에서 기득권 행사하면서 그 누구도 지난 과거의 법의 심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잖아요. 저는요 진정한 사법개혁은요 자기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훗날 반드시 책임을 지는 저는 그런 어떤 국회나 어떤 그런 법들이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출발하는 게 법 왜곡죄죠.
판사가 신이 아닌 이상 자기가 내린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인혁당 사건 재판 판결 내린 새끼들 그 누구도 사과한 새끼 있어요? 응? 아무도 없잖아요. 그 죽었다고 쳐도 그 후손들이라도 그 유가족들에게 사과합니까? 억울한 간첩 누명 쓴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정말 저는 사법부가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사법 살인을 해도 면죄부를 받는 새끼들이에요. 제 말 맞잖아요. 사법부의 독립을 이용해서 무고한 시민을 죽였던 놈들이 얘네들은 살인자예요. 그런 살인자들이 법복을 벗으면 정관예우를 받고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는데도 아무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30일 날 대법원장이 뭐건 국민 앞에 국회의원들 앞에 왜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키거나 해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런 조이데이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물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쵸? 너 왜 대선 개입했어? 궁금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랬어? 진짜 너 이재명 날리고 한덕수 네가 대통령 만들라고 한 거 맞지? 아닙니다. 뭐 쇳소리 내면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개 연병을 하더라도 왜 그랬는지 거짓말이라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라도 들어봐야 되잖아. 어? 당연히 삼권 분립은요 상호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행정부가 잘못하면 탄핵을 하잖아요. 근데 왜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하면 그게 침해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호 견제하라고 분리시켜놓은 거지. 니네 각자 알아서 살고 침해받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명쾌한 해답을 얻어드릴게요. 왜 삼권 분립인데 국회의원들 판결을 니네가 해? 말이 안 되잖아. 제 말 맞지 않아요? 왜 삼권 분립인데 국회의원들의 유무죄를 니네 사법부가 판결을 해? 끼어들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왜 니네들은 국회의원 배지 유지할 수 있냐 날라가냐 니네가 결정을 하고 왜 국회는 사법부 수장을 탄핵을 하냐 뭐 한다는 왜 국회는 그걸 못해? 말이 안 되지. 사법부도 국회의원 그리고 사법부도 대통령 탄핵 니네가 선고하잖아. 헌재도 사법기관 중에 헌법기관이니까. 왜 니네는 사법부나 행정부의 모든 것들을 니네는 심판을 하고 왜 입법부는 왜 사법부에 대해서 무조건 고개 숙이고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해야 돼? 듣고 보니 그러지 않아요? 상호 견제하라고 삼권 분립해놓은 거지 니네는 독불장군으로 살라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잘못된 거는요. 당연히 견제받아야 될 사법부가 견제받지 않은 70년, 80년 가까이 이 세월에 썩어 빠진 거예요. 뭐든지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견제받지 않으면 정말로 자기네들끼리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사법개혁은요. 사법부를 살리는 것이지 사법부를 죽이기 위해서 사법개혁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혁을 하자고 하는 거지 사법부를 죽이자고 하는 겁니까? 사법부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할 때 나라 망하라고 대통령 탄핵합니까? 행정부 망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건데 대통령 탄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 망할까봐 대통령 탄핵하는 거예요. 더 좋은 대통령 리더로 대한민국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바람에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거지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행정부 망해라라고 합니까? 아니죠. 응? 왜 우리가 검찰 개혁하고 검찰청 폐지합니까?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상식과 공정을 벗어난 그런 자기들만의 세상을 꾸렸고 그런 권력이 사적 권력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어떤 이 존재 가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개혁은요, 더 좋은 방향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 하는 정말 혁명보다도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태까지 그 누구에게 터치받지 않는 언터처블 인간들, 무엇을 해도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괴물이 된 거예요. 이제라도 사법부는 견제받아야만 대한민국의 앞으로 커갈 판사들이나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나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사법개혁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법부 망하라고 개혁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더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존중을 받고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개혁하자는 거지, 우리가 사법부를 망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의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자들은요,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누렸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늘 개혁의 저항 세력들은요, 가진 자들이에요. 그쵸? 노동자들의 투쟁은요, 제발 우리에게 하나만 달라해요. 이것 좀 해줘달라고 하면서 힘없는 노동자들이 모여갖고 노동 투쟁을 하는 것이고, 이런 개혁에 저항하는, 여러분들 개혁에 저항할 때 힘없는 자들이 어떤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힘 있는 자들이 알아서 하면 국민들은 따라가는 형태죠. 근데 국회에서 개혁을 추진할 때 사실상 저항하는 놈들은 기득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왜 9월 30일 날 저는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 나오지만 이 대법관들도 여러분들 조희대 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출석하는 2명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이나 이은구 대법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들의 어떤 시각의 차이나, 거기에 지규현이 또 여러분들 하이라이트죠. 룸사롱 갔습니까? 삼겹살 먹었어요? 어디서 먹었어요? 마담이랑 그렇게 친하다는 소리가 도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규현이 뭐라고 할지, 뭐 이것들 뭐 다 짜놓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끌고 와야죠. 지규현이도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고, 지규현, 한덕수 총리는 왜 대선에 갑자기 출마하려고 그랬죠? 저는 제발 관용차랑 법인카드만 주시면 저는 사실 내란의 대통령 후보에 나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막 제발 저를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이 새끼를 맨날 징징대잖아요. 저는 사실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사실 권난동이가 전화 와갖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안 나오면 대법관을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잡으러 가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대법관 동행명령서를 뭐 법원이 발부해주지 않으면 또 제 식구 감싸기가 되고, 지금 아마 그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제가 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진짜 보스들은 언론에, 자기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네 이름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거예요. 진짜로. 판사들은 자기네 이름을 노출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 노출이 안 돼도 자기네 먹고 사는 거, 평생 먹고 살 거 다 정관예우 받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판사,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히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 과거가 털리고 그러면 극도로 싫어요. 제가 왜 9월 31일 날이 역사적인 날이냐면, 이날 이후에 만약에 다 나온다, 그리고 일부가 나와갖고 청문회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법관 안에서 조희대 사퇴론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진짜로. 법관들은 그 불똥이 사법부에 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검사와 판사들의 좀 다른 점은, 판사 동일체는 없어요. 판사들은 자기네 한 명 한 명이 고귀하다고 생각해서 조희대나 지규현이 이런 애들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불똥이 튀고 사법부가 언론에 오른 내리는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아마
조이대의 어떤 발언, 그리고 대법관들의 어떤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한덕수의 발언, 지규현의 발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쯤 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은 대법원장은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코트넷의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근데 참 대박인 게, 이 추미애 하니까 가능합니다. 진짜 정청래나 추미애 아니면 이런 청문회 이거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어설픈 법사위원장 앉혀놨다가 조이대 부르자, 이거 다 예전 같으면 진짜 21대 국회로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쵸? 21대 국회 생각하면 역풍 타령하다가 이런 일 못해요. 응? 이제는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왜 사법부 수장인 조이대 왜 우리가 국회로 못 보냅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짜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있었던 조이대 대선 개입 의혹 긴급청문회는 민주당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국힘장이 깜짝 놀라면서 오늘 파행이 됐던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요날 이후부터는 조이대 대선 개입 사건으로 이 프레임이 바뀝니다. 지금은 뭐 민주당의 어떤 조이대 뭐 사건, 뭐 조작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날에 이제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이 어떤 그 정상적인 대법관들에게 이런 파기환송의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도 법관 생활하면서 2심이 끝나자마자 대선을 앞두고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예의주시할 게 뭐냐, 2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 그리고 이흥구 대법관 2명 있고, 저쪽은 또 이숙현 대법관이랑 아까 내가 박영재 대법관이라 그랬죠, 윤석열 임명한. 진술이 엇갈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6만 페이지의 자료를 봤냐 안 봤냐, 이게 진실이 드러나겠죠. 기대되지 않아요? 7만 페이지를 읽었냐 안 읽었냐, 이게 가능하냐, 이것도 되게 재밌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사건 기록조차 보지 않고 전원 합의체에서 이거를 심리한 거냐, 이게 맞냐,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 왜 이렇게 빨리 서둘렀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이거는 명백한 사법부 대법원장의 어떤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법관이 있을까? 응?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이건 제가 봐도 부적절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예상외로, 사법부가 민주당이 이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원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진짜로 법원이 깜짝 놀래갖고 갑자기 서울고법에서 3대 특검 사건 항소심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설마 했더니 진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발의를 하고, 이제 본회의에서 땅땅땅 치면 진짜 사법 신뢰가 무너지고 내란 사건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갖고 분명히 1심이 끝나도 양측에서 항소를 할 거 뻔하니까 항소심을 고법에서 하잖아요. 고법에서 3대 특검만 다루는 항소심 전담 재판부를 꾸린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얼마 전에 법원에서 지규현 재판장의 어떤 과중한 어떤 재판 지연, 이런 것들이 말이 나오니까 판사 1명을 추가 투입한다. 야, 판사 1명을 추가 투입하면 재판이 빨리 진행되냐? 지규현을 자르는 게 재판, 진짜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인데 늦었다. 지규현을 잘라야지 지금 윤석열 재판이 진행되는 거지, 지규현을 앉혀놓고 판사 1명 투입한다고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냐? 이거는 정말로 이것들 사법부의 오만이에요. 누가 봐도 지규현이가 지금 윤석열 재판을 맡고 있는 게 부적절하다. 서울지방법원의 형사 25부의 지규현 판사가 이 사건을 맡으면 안 된다가
많은 국민들이 룸사롱 다녀왔던 의혹과 저런 부적절한 윤석열 탈옥시킨 새끼가 어떻게 이 재판을 맡고 있냐가 우리가 핵심인데, 지금 법원에서 했던 조치는 뭐죠? 판사 1명 추가 투입이에요. 이걸 누가 여러분들 공감하고 사법부가 그래도 노력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늦었어요. 응? 지금 민주당이, 쟤네들은 민주당이 내란전단 재판부 압박용으로 쓸 것이다 설마 하고 있는데, 민주당 맘만 먹으면 다예요. 응? 하여튼 이제 와서 뭐 조치를 취하는 척 하는데 늦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어제 이 뉴스들 많이 보셨죠? 미국이 H1B 비자, 즉 취업비자의 수수료를 100배 올렸다. 그리고 기존에 1000불 정도 했었거든요. 환율 한 1300원이나 한 140만 원짜리가 이제 1억 4천이 된 거예요. 1억 4천이 됐는데, 이거는요 그냥 미국이 지 발등 찍은 거예요. 이거는 미국 지 발등 찍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미국이 비자 폭탄을 매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요, 돈 있는 대기업들이나 그런 데에서는 그 비자에 대해서 어떤 1억 4천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사실 미국이 지금 AI 산업과 IT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애플이나 뭐 페이스북 창시 뭐 주커버거나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결국은 커갖고 지금의 미국의 IT 선도, AI의 선도가 됐잖아요. 제 말 맞죠? 처음부터 대기업이 선도한 게 아니라 소규모 어떤 IT 기업들이 커갖고 대기업이 된 게 사실 그게 스타트업 기업들이었잖아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결국은 어떤 거죠? 진짜 유능한 해외의 기술자들이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와서 미국 안에서 창업을 해서 유색 인종들이 만든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은 세계적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만약에 이 비자 수수료를 100배 폭탄을 만들면요, 미국의 스타트 기업들은 다 죽습니다. 이거는 제 발등 찍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인도나 뭐 중국이나 전 세계의 인재들이 있잖아요. 미국을 갈 수가 없어요. 비자 신청할 돈이 없으니까. 물론 그 돈을 대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가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나, 이거는 오히려 비자 폭탄 수수료, 이거는요 중국에게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세계 각국의 인재들을 중국이 쓸어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유능한 기업 연구소의 인력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연구개발비 전액 삭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구들이 전부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대한민국이 이런 인재들을 잡아야 돼요. 잡아갖고 지금 미국의 이런 비자 폭탄이 우리나라에게는 인재 유치의 기회가 되고, 오히려 우리는 해외의 유능한 인재들을 유치해서 그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죠. 빠져나갔던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 기회고, 이거는 미국 오래 못 갑니다. 글로벌 어떤 인재들이 오히려 다른 나라로 배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되죠? 창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기관 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두고두고 미국이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럼 미국이 이렇게 비자 폭탄을 만든 이유는 미국 사람들 써라 이겁니다. 왜 해외에 어떤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자꾸 미국인들 일자리 뺐냐 이건데, 진짜 이건 겉으로만 보면 그럴싸하지만 미국의 산업을 일으켜야지 결국 미국인들이 일할 자리가 생기는데, 그래서 비자를 미국에서 쿼터제를 하는 거잖아요. 85,000명까지만 비자를 준다 이렇게 연병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굳이 이런 인재들이 1억 4천만 원의 비자의 수수료를 내가면서 미국을 갈 이유가 없죠. 오히려 달콤한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을 다른 나라에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비자 수수료 전문직 비자 수수료 폭탄은 미국의 최악의 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우리나라랑은 얘기 안 한다. 우리나라랑 얘기 안 하고 통미봉남. 통미 미국과는 통하지만 대한민국 남측이랑은 얘기 안 한다. 그래서 통미봉남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김정은이가 얘기했는데 이거 왜 그랬는지만 얘기해 줄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트럼프와 좋은 추억이 있다. 김정은이가 이거 뭐냐면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나 에이펙에 초대해줘 이겁니다. 통미봉남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번에 에이펙에 나를 초대할 것 같지 않으니까 나를 초대하면 오히려 트럼프 너가 더 빛날 수 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어떤 패권 국가 두 명이 만나는 것도 전 세계가 주목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트럼프가 정은김 나도 당신에 대한 기억이 좋아요. 이번 에이펙에서 우리 만나요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김정은에게 초대를 하겠죠.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참여를 하게 되고 사자회담이 복원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나는 트럼프와 대화의 용의가 있다라고 밝혀요. 나는 트럼프와 좋은 추억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요. 다만 김정은이가 만남의 요건을 겁니다. 그게 뭐냐? 과거에는 여러분들 미국이 김정은에게 어떤 조건을 걸었죠. 여태까지 미국에게 조건을 걸었을 때 뭐냐면 북한은 비핵화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만나주겠다. 뭐 육자회담이건 사자회담이건 뭐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으로 포기한다라는 전제하에 어떤 대북 제재나 여러 가지를 풀어주겠다. 이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늘 북한이 제안받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은 그동안 사실 버티면서 사실 핵 보유국이 됐거든요. 이렇게 이번에 어떤 제안이 김정은 입에서 나왔냐?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트럼프 비핵화라는 말을 포기하면 만나주겠다. 대박이죠. 여태까지는 미국이나 이런 우리 사자회담이나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김정은이가 포기하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포기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이 비핵화라는 얘기를 포기하면 즉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만나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트럼프와 좋은 추억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에이펙에서 시진핑, 트럼프 두 명이 만나도 세계적인 이벤트지만 김정은까지 만난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세계적 이벤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럼프에게 달렸죠. 트럼프가 오케이. 나는 정은김 굉장히 나랑 친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은김 초대를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러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자회담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경주에서 열리진 않겠죠. 어떤 안전이 보장되는 판문점이나 그러니까 에이펙 계기로 판문점 회담이 가능해 보여요. 제가 보면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잖아. 김정은이 에이펙에 가서 만나는 거는 그거는 사실 그 경제 회담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는 것보다 에이펙을 계기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 자리에 판문점이나 장소를 옮겨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시진핑이 같이 합류하는 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정은이가 강력하게 얘기하죠. 허황된 비핵화에 집념을 버려라. 단언컨대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평화 공존 바라면 미국과 마주 못할 이유가 없다. 비핵화 체제 해제 교환, 한마디로 뭐 비핵화를 하면 경제 제재를 해준다. 이런 거는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북한을 핵 동결 조건으로 만나줘야 된다. 핵 동결이라는 건 뭐야? 핵 보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만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핵 보유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핵 동결,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갖고 있는 핵을 폐기시키는 순으로 가는 게 북한과의 어떤 대화의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백악관이나 이쪽에서도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벌써 트럼프와 자기는 대화할 용의가 있고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왜 그러면 김정은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렵다, 대통령이 좀 만나주시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자기는 페이스메이커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그 말이 트럼프가 결정하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이거 또 장사꾼이기 때문에 머리를 굴려봤을 때 손해보지 않는 장사다라고 하면, 왜 트럼프는 지금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갖고 안절부절 나갖고 김정은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국힘당에서 25일 이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이제 검찰청 폐지나 방통위 어떤 조직법들이 이제 다 이제 제대로 정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쟤네들이 건건마다 다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힘당 안에서 그 반대 세력, 반대하자,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무용지물이다,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더 많대요. 그거 해봐야 그거 무슨 돌아가면서 그거 껌껌하다 하면 몇 시간씩 거기 서갖고 씹으리려 그러면 힘들잖아. 그렇다 그래갖고 쟤네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하면 바로 종결되고. 그래서 국힘당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그 필리버스터 뭐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지 않으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갖고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합치면 180석이 넘다 보니까 야 24시간 지났어 그만해 그러면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 안에서 필리버스터 회의론이 많이 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